며느리에게 거지 취급받던 70대 노인이 며느리에게 쫓겨나 거리로 내던져진 날, 그녀의 낡은 보따리 속에는 며느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인근 프리미엄 아파트. 아침 햇살이 화사하게 쏟아지는 45평형 거실은 인테리어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 완벽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위에는 북유럽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독일제 빌트인 냉장고는 스테인리스 표면에 지문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입 가구들, 천장까지 닿은 책장에 꽂힌 양장본 책들,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한 85인치 올레드 TV.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의 주인, 38배 며느리 이유진. 그녀는 국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명문대를 수석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수트 차림의 그녀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요가를 하고 유기농 샐러드로 아침을 먹으며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들고 강남역 본사로 출근하는 전형적인 강남 워킹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유진의 얼굴에는 평소의 우아함 대신 날카로운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주방 한쪽 구석. 시어머니 박영자 씨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박영자 씨의 손에 들린 것은 반쯤 남은 우유팩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할인 마트 제품, 어제 날짜로 유통기한이 끝난 저지방 우유. 유진이 어제 저녁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던 바로 그 우유였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 없다고 판단한 듯 플라스틱 컵에 우유를 따랐습니다. 즉, 유진의 입에서 작은 혀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3개 식탁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응? 영자 씨는 우유를 든 채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유진이 그토록 혐오하는 시골 노인네의 전형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거 버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세요? 버리긴 뭘 버려. 하루 지난 게 뭐가 대수라고. 냄새도 안 나고 멀쩡한데. 영자 씨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궁상맞은 꼴이 제 품격을 깎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에 회사 사람들 초대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좀 그 거지 같은 습관 좀 버리세요. 거지.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영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유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남껏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내 몸뚱이 하나 먹이려고 아끼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하구나. 심해요? 어머니가 더 심하시죠. 맨날 시장에서 덤으로 얻어온 시든 파, 곰팡이 핀 빵, 반값더리, 생선. 냉장고가 빈민가 구호품 창고도 아니고 저희가 어머니 굶기기라도 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아껴두었던 비닐봉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1,000원에 산 콩나물, 덤으로 받아온 시든 파 한 단, 이틀 전 할인 코너에서 사온 두부 반모, 반값으로 산 식빵 한 봉지, 유진의 손이 닿는 대로 모든 것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것도 다 버려요. 우리 집 냉장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아니, 그게 다 멀쩡한 건데. 영자 씨가 급하게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콩나물 봉지가 떨어지며 물이 튀었습니다. 시든 파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에휴.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떨어진 파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70이 넘은 허리는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아까운 파 한 줄기라도 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의 9cm 스틸레토 힐이 영자 씨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애매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타고 작은 신음을 냈지만 유진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기 안 좋으니까 방에나 계세요. 유진은 영자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제 대학 동기들 올 건데요. 부디 방에만 계셔주세요. 나오셔서 이상한 말씀 하시거나 그런 꼴 보이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파와 콩나물을 주워 담았습니다. 물에 씻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하나하나 꺼내 다시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영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내뱉은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자 씨는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양말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종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저녁 10시까지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폭염이나 한겨울 추위에도 좌판을 펼쳤습니다.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어 작은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손주들의 무관심, 작은 아들의 미안함 섞인 회피, 모든 것이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물기를 닦은 채소들을 냉장고 제일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오래된 통장 묶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10개가 넘는 통장들. 각 통장에는 최소 3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총 합계 61억 원. 영자 씨가 평생 좌판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불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남대문 시장 구석에서 양말 파는 할머니가 강남 땅 3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코스피가 800포인트일 때 삼성전자를 사모았다는 것을, IMF 때 헐값에 나온 건물을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것을, 영자 씨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알면 저 아이가 날 꺼지라고 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왜냐하면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메마른 것이라는 걸. 며느리 유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영자 씨는 통장을 다시 보따리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아니라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신으로 불리던 날카로운 상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출근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팔을 줍는 모습, 모든 것이 역겨웠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녀는 핸드백 속 요양원 팸플릿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중급 요양원. 시어머니를 거기 보내고 나면 자신의 완벽한 생활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부른 그 노인이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지금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유진의 완벽해 보이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회사에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던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친정아빠. 평소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 아버지였기에 유진은 심상치 않은 예감에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유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비명 같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유진아, 아빠가 큰일 났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의 친정아버지 이철수 씨는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3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산의 3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10명을 거느린 제법 규모 있는 회사였습니다. 유진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모는 것도 이런 든든한 친정 덕분이었습니다. 아빠,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하청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났어. 우리한테 줘야 할 공사대금 17억이 한꺼번에 증발했어. 거기다 우리가 받아놨던 어음들도 다 부도 처리됐고.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은행 대출도 한계야. 이미 건물 담보로 대출 최대한 받아놨고. 유진아, 이번 달 말에 돌아오는 어음이 23억이야. 이걸 못 막으면 우리 회사 부도나. 건물도 넘어가고 일산집도 넘어가고 아빠는 신용불량자가 돼. 유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정이 망한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진 자신의 추락을 의미했습니다. 친정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그녀는 직장에서도 동네 맘들 모임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친정에서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망하면 신용불량자의 딸, 부도난 회사 사장의 딸,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예요?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어음을 막고 회사를 살릴 수 있어. 유진아,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아빠가 아는데 혹시 시댁에서 시댁? 그 단어에 유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남편 준혁이 술 한 잔 걸친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 엄청 잘하셨대. 양말 파는 작은 좌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매까지 했다니까. 그때 번 돈을 부동산이랑 주식에 넣어서 엄청 불렸다는 소문이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큰 집 한 채 값 정도는 쌓아두셨을걸? 큰 집 한 채가 강남 기준으로 최소 30억.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버티고 계세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꼭 일찍 들어와. 중요한 얘기 있어. 그날 저녁 유진은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유진이 내민 것은 백화점에서 산 고급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샤인머스켓, 레드향, 멜론이 고급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15만 원짜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거지라고 부르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죠.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평생 아끼며 사신 분인데 제가 너무 몰인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진은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영자 씨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뱀이 먹이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유진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실은 제 친정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작은 문제가 생기셨거든요.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니 혹시 쌈짓돈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딱 20억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이자 붙여서 꼭 갚을게요. 아니, 나중에 저희가 집 사면 어머니 명의로 사드릴게요. 네, 20억. 그 금액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영자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억? 네, 어머니.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장사하셔서 많이 모아두셨다고요. 부동산도 하시고 주식도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정말 위급하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나는 맨날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마시는 노인네인데.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다 말했어요. 어머니 시장에서 번 돈이 엄청나다고요. 그건 다 옛날 얘기다. 너희 아버지 병원비에 다 들어갔어. 남은 거라고는 국민연금이랑 기초노령연금 받는 통장 하나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봤어요. 옷장 안에 통장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거 다 뭐예요? 영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방을 뒤졌다는 말이냐? 어머니 방이 저희 집안에 있는데 제가 청소 좀 하면 어때요? 어쨌든 전 봤어요. 통장 여러 개. 거기 돈 얼마나 들어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내 돈 쓸 때가 있어. 친정 아버지 도울 돈은 없다. 뭐라고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 친정이 망하면
어머니도 체면 깎이는 거 아세요? 제가 동네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그건 내 집안일이고 난 모르겠다. 영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래? 그날 밤부터 유진의 집요한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구석구석, 서랍 밑바닥, 침대 밑, 장롱 꼭대기,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고 책도 펼쳐보고 심지어 벽지 뒤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헌 옷가지와 낡은 사진첩 뿐이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통장이 있었는데. 유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전 청소할 때 옷장에서 분명 통장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옮긴 거야. 어디다 숨긴 거라고. 친정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됐어? 돈 구했어?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할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못 구하면 우리 끝이야. 시간은 흘러갔고 유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준혁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봐. 나 대신 부탁해줘. 유진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다잖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셨대. 거짓말이야. 분명 있어.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엄마가 돈을 엄청 모았다고.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소문이야. 확실한 건 아니라고. 흥? 유진은 남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에는 이제 저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돈을 숨기고 있어. 확실해.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제거해야 했습니다. 친정의 어음 결제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유진의 삶은 시한폭탄 위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20억. 아니, 최소한 15억만 있어도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유진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영자 씨는 낡은 옷을 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진짜 급해요. 아버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음을 못 막으면 회사가 부도나요.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발이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집 사면 어머니 명의로 해드릴게요. 아니,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용돈? 영자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신다고 거지 같다던 내가 지금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 어머니, 내 친정이 망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왜 니네 친정 빚을 갚아줘야 하느냐? 빚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자도 드릴게요. 됐다. 나가라. 영자 씨는 다시 옷 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유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가 친정 망하면 준혁이 체면도 깎이는 거 아세요?
그럼 네가 네 월급으로 갚아라. 대기업 과장이면 돈 많이 벌잖아. 제 연봉으로는 턱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유진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완강했습니다.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방에서 나온 유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었고 친구들에게 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유진은 멍하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자 고객님 택배요. 아, 네. 유진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신한은행. 무겁고 두툼한 박스였습니다. 은행에서 왜 택배가? 호기심에 유진은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안내서로 금액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기예금으로만 5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급하게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만기 안내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리포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주식, 부동산, 기타 채권 등 총 자산이 약 61억 원이었습니다.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1억. 시어머니가 6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고 시장에서 반값 떨이를 사오고 1,000원짜리 콩나물을 아끼던 그 노인이 6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움켜쥔 채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유진은 서류를 영자 씨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61억이요? 어머니가 61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 없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영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한테 돈 없다고 국민연금밖에 없다고 하면서 61억을 숨기고 계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영자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관 있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사시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먹여 살리잖아요. 그럼 그 돈 중 일부는 우리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영자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너희가 날 먹여 살려? 내가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내잖아. 그것도 모자라 더 내라고 할까? 50만 원으로 뭘 해요? 어머니 방세만 해도 그것보다 비싸요. 그럼 나가라고 해라. 나 원래 혼자 살았어. 할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각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식사 따로, 저희 식사 따로 할 거예요. 어머니 드실 반찬은 어머니가 알아서 사드세요. 생활비도 이제 매달 100만 원 내셔야 해요. 100만 원? 네. 월세, 공과금, 식비 다 포함하면 그 정도예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61억이나 되는데. 영자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100만 원 낼게. 대신 영자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방 함부로 뒤지지 마라.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내 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다. 알아요.
어머니 돈이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알아서 사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61억. 61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 친정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유진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온 유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증오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남편 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61억을 가지고 계셨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1억? 우리 엄마가? 은행에서 자산 리포트가 왔어. 여기 봐. 유진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야. 근데 어머니가 내 친정 돕는 건 거절하셨어.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봐.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이 말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돌리실지 몰라. 유진아, 그게. 제발, 내 친정이 내일 모레 망해. 제발 어머니 설득 좀 해줘.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들어가도 돼? 들어와라. 준혁이 들어가자 영자 씨는 침대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들었어. 엄마가 돈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 있다. 영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유진이 친정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장인어른이 정말 힘드신가 봐. 유진이가 매일 울어. 안 된다. 왜? 엄마 돈 많으시잖아. 20억만 빌려주시면. 준혁아. 영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응급하게 자금이. 아니다. 욕심이 과했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업을 확장하고 위험한 투자를 했어. 그게 실패한 거야. 그건 장인어른의 책임이다. 그래도 엄마, 준혁아, 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 좌판에서 시작해서 도매까지 했어.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망할 뻔했지. 하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일어섰어.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장인어른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해. 내가 돈을 줘서 이번은 넘긴다고 하자. 그럼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내가 도와줘야 하나? 그건 도움이 아니라 버릇을 망치는 거다. 하지만 엄마, 유진이는 철이 없어.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 내 돈을 그 애한테 주면 그 애는 평생 배우지 못해. 돈의 무게를. 그럼 엄마는 정말 안 도와주시는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어머니 설득했어? 안 된대. 뭐?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기 결정이래. 자기 결정? 6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친정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유진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정말 너무해. 우리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게 말이 돼? 유진아. 됐어. 나도 각오할 거야.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좋아.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음 날이 바로 친정어음 결제일이었습니다. 유진의 친정은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였습니다. 친정의 몰락 이후 유진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진 씨 친정이 부도났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61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단 20억도 빌려주지 않은 그 인색한 노인. 유진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회사 워크숍으로 2박 3일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집에는 유진과 영자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 10시 유진은 시어머니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영자 씨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집 청소할 거예요. 어머니 방 청소 좀 하게 나가 계세요. 내가 내 방 청소는 내가 한다. 어머니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냄새나요. 나가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잠깐 나가 있겠다. 영자 씨가 방에서 나가자 유진은 즉시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지? 유진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도 침대 밑도 화장대도 모두 뒤졌습니다. 그때 유진의 눈에 옷장 맨 위에 놓인 낡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남색 천으로 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보따리였습니다. 저건 뭐지? 유진은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갔습니다.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을 떨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 묶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15개가 넘는 통장들. 각 통장마다 수억 원씩 들어있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다야. 하지만 유진이 통장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좌번호, 잔액, 모든 것을.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 영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구나. 영자 씨는 빠르게 다가와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이건 내 평생이야. 내가 50년을 고생해서 모은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영자 씨는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요. 유진도 소리쳤습니다. 내 친정이 망하는데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61억이나 있으면서. 그건 니네 친정 문제고 내 돈은 내 거다. 같은 가족인데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먹여 살리는데. 먹여 살려? 내가 생활비 내잖아. 둘은 거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50년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두 여자는 대등한 적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나가세요. 유진이 외쳤습니다. 뭐, 나가라고요. 생활비 낸다고 해서 이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나가라고요. 오늘 당장. 유진은 영자 씨의 방으로 달려가 옷가지를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옷장에서 서랍에서 무엇이든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이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에서. 너 지금.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옷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갈 데 없으시죠? 그럼 요양원 알아보세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특실도 가실 수 있겠네요.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큰아들한테 가시든지.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안 계셔도 돼요. 영자 씨는 옷가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치욕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나간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하셨어요. 빨리 짐 싸세요. 유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시어머니가 짐 싸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영자 씨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에서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그 무거운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다 쌌어요? 응. 그럼 나가세요.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방과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영자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진아, 왜요? 너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후회? 제가요? 웃기네요. 후회할 건 어머니예요. 저한테 잘못한 거. 영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은 갑자기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잠깐, 이거 뭐예요? 내 물건이다.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우리 집 물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진은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통장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뭐야, 역시 통장이었네요? 이거 다 가져가시려고? 유진은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은행 거네? 혹시 우리 명의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 다 내 명의야. 영자 씨는 급하게 통장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가시라니까요. 이 통장들도 다 가져가시고 어차피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잖아요. 유진은 통장들을 모아 보따리에 대충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에게 던졌습니다. 자, 받으세요. 어머니 소중한 돈. 보따리가 영자 씨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문턱에. 유진은 영자 씨를 밀어냈습니다. 복도로.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 저기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복도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70 노인이 며느리에게 쫓겨나 짐을 안고 복도에 주저앉은 그 참담한 장면을 1시간 후 영자 씨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보따리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을 때 관리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자 씨는 가까스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큰아들은 의사로 바쁘게 살며 자기 가정도 벅찼습니다. 거기에 찾아가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 다들 돌아가셨거나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영자 씨는 보따리를 꼭 안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61억. 손안에 61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따뜻한 집 한 칸을 당장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도 문 닫은 주말이었고 영자 씨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자 씨는 벤치에 누워 보따리를 베개 삼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큰아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준혁이한테 연락 왔어. 유진이가 엄마를 내쫓았다고.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30분 후 큰아들의 차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달려온 큰아들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엄마. 큰아들은 영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해. 영자 씨는 아들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응? 그래.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큰아들의 집은 분당에 있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영자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구나. 시어머니를 쫓아낸 그날 밤 유진은 승리의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노인네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진짜 온전한 내 집이 됐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진이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줌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잖아. 주말에 시어머니 내쫓았다는. 쉿, 조용히 해. 들리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70 넘은 노인을 어떻게 쫓아내. CCTV에 다 찍혔대. 복도에 주저앉아 계시던데.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CTV.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타고 있던 다른 주민들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유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엄마들 모임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김지혜 유진 씨,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요? 박미경,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 분을. 이수진 에휴, 말 좀 조심하자. 유진 씨도 사정이 있었겠지. 유진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과장님, 주말에. 후배 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대기업은 좁은 사회였고 강남 아파트 커뮤니티는 더 좁았습니다. 화요일 개인적인 일은 묻지 마세요.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구청 노인복지과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네,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토요일에 댁에서 쫓겨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저희 집안 사정이. 이유진 씨, 노인복지법 제55조 2에 따르면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구청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인 유기죄? 5년 이하 징역? 그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 2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서울 강동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아 징역 2년 선고. 2024년 경기 성남시 아들이 노모를 방치해 벌금 3천만 원.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이 퇴근했을 때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유진은 구청에서 온 전화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유기죄? 그게 정말이야? 응. 조사 나온대. 이번 주 금요일에. 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유진아, 너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엄마를 왜 내쫓아? 당신 엄마가 우리 친정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렇지. 70 넘은 노인을 어떻게 내쫓아? 너 정말.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 뭐? 내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잖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무슨 일이냐? 저기, 어머니, 지난 토요일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싫다. 어머니, 나는 이제 큰아들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 너희 집에는 다시 안 갈 거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구청에서 조사 나온대요. 노인 유기죄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아.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거지라고 했다. 궁상 맞다고 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신다고 역겨워했다. 그리고 내 돈이 필요할 때는 애걸했다가 안 빌려준다고 날 내쫓았다. 어머니, 너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이용할 도구였어.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안 온대.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온대. 그럼 어떡해? 구청 조사는 어떻게 하고? 나도 몰라.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요일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인 유기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서요? 네. 아파트 복도 CCTV에. 그럼 증거가 명확하네요. 노인 유기죄는 비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요? 네. 하지만 정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유진은 알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정과자를 계속 고용할 리 없다는 것을. 목요일 유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 과장, 정말 이러실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좋은 인재인데. 아쉽네요. 유진은 10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금요일 구청 조사가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자 씨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보따리를 안고 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가 나서 70 노인을 내쫓으셨습니까? 공무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이첩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노인 학대범 산다는데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유진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녀가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청 출석 통지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유진은 통지서를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 조사 받아요. 도와주세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61억을 가진 시어머니를 거지라고 불렀던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함부로 요구했던 자신이, 70 노인을 내쫓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인간성이 없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11월 20일 경찰서에 출석한 유진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이웃들의 증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진 씨, 피해자분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시면 검찰 송치됩니다. 아시죠? 네. 피해자분과 연락은 되십니까? 안 받으세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진은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 말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네, 박영자 어르신의 대리인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네. 어르신께서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십니다. 법적 조치요? 우선 노인 6위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예정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하십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르신께서 그동안 거주하신 기간 동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추가 배상을 검토 중이십니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르신께서는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유진 씨,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늦었다. 내가 당한 모욕과 고통은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지금의 유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저축도 바닥났습니다. 친정은 이미 파산했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강남 생활비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진에게 남편 준혁이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하셨대. 위자료 5천만 원 요구하신대. 5천만 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해? 나도 몰라. 유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61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친정 도와주지 않았잖아. 유진아, 그건 엄마 돈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가족이면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이야. 가족이면 70 노인을 내쫓으면 안 되지. 준혁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형님도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 내 와이프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냐? 이혼해라고. 어머.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당신 형이 감히. 이제 감히도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준혁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사도 없고 친정도 망하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면 그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제발.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분당 소담 카페로 오너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유진은 분당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집에서 쫓겨났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유진은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영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 너 정말 심했다. 영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진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했지. 궁상 맞다고 했지.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신다고 역겨워했지.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말이야. 영자 씨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봉투에서 꺼낸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응, 다 내 거야. 총 자산 68억. 일주일 사이에 주식이 올라서 더 늘었어. 유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말이야. 영자 씨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살 때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양말을 팔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손이 얼어터져도 좌판을 펼쳤어.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 보냈어. 큰아들은 의대, 작은아들은 명문대. 그리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 IMF 때 헐값으로 나온 빌딩을, 강남 땅을. 남들이 팔 때 나는 샀어. 그리고 주식도 했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나를 거지라고 했어. 궁상 맞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어머니, 그런데 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냐고? 왜 시장에서 반값 떨이를 사오냐고? 영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이야. 나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한 푼 한 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아. 하지만 너는 몰라. 너는 쉽게 번 돈만 써봤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뭔지 몰라. 그래서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자 씨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하지만 준혁이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기회를 하나 주겠어. 영자 씨는 핸드백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야. 내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나는 고소를 취하하겠어.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1. 이유진은 박영자에게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2. 이유진은 박영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3. 이유진은 향후 박영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4. 이유진은 박영자에 대해 존중과 예의를 갖춘다. 유진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요. 그럼 거절해.
대신 법정에서 보자. 영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유진은 급하게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게요. 다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자 씨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라. 그리고 돈은 6개월 안에 갚아라. 네. 네. 영자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남아 서류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유진은 첫 번째 조건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것. 그녀에게는 치욕 그 자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1월 25일 밤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사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다 쓴 유진은 게시하기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는 순간 그녀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릭.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래도 용기 있으시네요. 공개 사과라도 하시니. 어르신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하지만 한 번 실망은 평생 가는 법이죠. 댓글들은 대부분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몇몇은 용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진은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했지만 아래층 할머니는 말을 건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 잘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유진은 이제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편 준혁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 저축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유진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유진은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외제차를 파는 것. 며칠 후 가방과 시계, 자신의 외제차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수표를 건네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고소는 취하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너는 3천만 원을 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의 값이다. 나는 68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돈 하나하나에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돈의 무게를 몰라 함부로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화를 냈다. 하지만 이제 너는 배웠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잃어보고 나서야 너는 돈의 무게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유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가르치고 싶었다.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준혁이와 손주들을 잘 돌보거라.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유진은 남편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준혁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크리스마스 이브. 강남의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없었지만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유진은 분당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유진은 베이킹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유진이에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약간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네, 안방에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유진은 안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들어와. 문을 열자 영자 씨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보더니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 만들어 왔어요. 유진은 케이크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는 박스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딸기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든 거냐? 네. 처음 만들어 봐서 못생겼어요. 영자 씨는 케이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울어. 어머니, 유진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정말요? 그래. 내가 편지를 받고 얼마나 변했는지 아들한테 들었어. 영자 씨는 유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명품 가방 팔고 차도 팔고 3천만 원 마련하느라 고생했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 다 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영자 씨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를 벌하려고 한 게 아니다. 가르치려고 한 거야. 네. 이제 알아요. 어머니 마음을. 사람은 말이야, 고통을 겪어봐야 성장한다. 내가 쉽게 산 인생만 살았으면 평생 배우지 못했을 거야. 영자 씨는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유진이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 이건 내가 낸 위자료야. 돌려주는 거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잘못해서 낸 건데. 받아라.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돈의 무게를 느끼길 원했을 뿐이야. 유진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날 저녁 큰집 식구들과 유진, 준혁,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영자 씨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은 영자 씨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선물이요? 영자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파트 분양권이야.
너희 집 근처 새 아파트. 어머니, 이건 준혁이랑 손주들 위한 거야. 지금 사는 집은 좁잖아. 이 아파트로 이사 가거라. 어머니, 이건 너무 큰 선물인데요. 받거라. 할머니가 손주들 주는 거야. 유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는 이제 변했잖아. 그리고 나는 원래 준혁이 식구들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다만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지. 영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큰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하자. 그로부터 1년 후 유진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영자 베이커리.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영자 씨는 카페에 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우와, 엄마 대단해. 유진은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유진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는 노인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